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도 연말 특집 사시사철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어떻게 행복한 날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도 좀 덜 추워진 것 같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은데 저희 동네는 아까 눈이 왔었거든요. 어떻게 잘들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오늘은 지금 요새 이제 우리 특히 민주당 지지자분들하고 당원분들 사이에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연동형과 병립형을 두고 지금 굉장히들 논쟁이 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우려스럽게 번지는 지점이 있어서 제 의견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관련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말씀도 나눠보고 또 강연할 기회 때마다 이 얘기를 잠깐씩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꼭 좀 방송을 통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역사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어디서 비롯됐고 왜 필요하고 또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이 제도적 논쟁은 무엇이 핵심 쟁점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볼게요. 원래 우리나라는 재헌국회 때는 총 의석이 200석이었습니다. 200석을 다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 제도로 뽑는 거였고 그때는 뭐 전국구간 비례대표건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5대 국회가 되면요. 5대 국회가 그게 제2공화국 때인데 그때는 다들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었고요. 또 양원제를 시행했습니다. 국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원의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원의원은 민의원이라고 불렀고 상원의원은 참의원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하고 박정희의 쿠데타 때문에 전복이 되죠. 이 공화국이. 그래서 장면 정부가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3공화국 헌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전국구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전국구. 이거를 이제 당시에 쿠데타에 동참을 했고 이런 제도 설계에 참여했던 김종필 씨의 말에 의하면 전국구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쿠데타 이후에 이제 군인들한테 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라는 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로 발전하지도 않고 자리가 많지 않을 때니까 자리는 부족하고 이 사람들 뭐라도 감투는 씌워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게 국회의원이었나 봐요. 국회의원 자리를 줘야 되는데 지역에 뭐 알려주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 선거를 소선거구제에 내보내면은 떨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국구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자리를 주는 걸로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은 조금 불행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 이제 전국구 제도가 이렇게 도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태생은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용어가 쭉 사용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돈전자 전국구라는 비아냥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후보 선정이나 선출 과정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바가 없고 당 지도부가 자기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의원직을 주고 싶은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자리가 돼버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구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재력가들을 또 몇 명을 끼워 넣어가지고 그분들이 정치헌금을 하고 거액의 정치헌금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정당도 운영하고 선거도 치르고 이런 식으로 전국구 제도가 운영이 됐죠. 그래서 이제 각종 전국구 제도가 이제 그 정치개혁의 대상이 되고 비아냥을 받기도 하다가요. 다음에 2000년에 이제 16대 국회의원 총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부터 그냥 비례대표라는 이름을 씁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전국구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감을 좀 바꾸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역대표, 비례대표 이렇게 되는 거고 그전에는 지역구, 전국구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전국구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례대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비례대표 의석을 이제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유신 때는 이 비례대표건 전국구건 근데 당시에는 전국구라는 말을 쓸 때인데 전국구 의원 자체를 없애버리고 유신헌법이 이제 어찌 보면 온갖 나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악성 헌법인데요. 이 나쁜 헌법을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불행을 가져오고 늘 문제를 가져오는데 군인들 머리에서 뭐 이
헌법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박정희가 영구 집권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조금 그 디테일에 있어서 완벽하지가 못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김기춘입니다. 그 검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일부 이제 어용학자들, 뭐 한태연, 갈봉근 뭐 이런 분들이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참여했다고 돼 있는데, 학자들은 나중에 이제 다 이건 검사들이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부 독재와 검사, 검찰권과의 공생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고, 군부 독재 시절부터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 갖는다 뭐 이런 얘기가 헌법에 처음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생적으로 이 두 개의 집단은 하여튼 쿠데타, 독재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친화적인 집단이다. 뭐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을 수 있겠네요. 박정희는 유신헌법에서 전국구 제도를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유신정우회라는 걸 만들어 갖고 그걸 이제 유정회라고 당시에 불렀는데요. 아예 본인이 임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당시에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지 않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거였고, 그 결과 뭐 득표율이 거의 100% 무슨 김일성이 수령되듯이 그렇게 뽑는 선거였거든요. 체육관 선거, 뭐 장축체육관 같은데 모여가지고 그걸 했다고 하는데, 체육관 선거 시절에 유정회 의원들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 중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뽑는다고 돼 있지만 사실상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국회의원 임기를 또 6년으로 했었는데요. 4년이 아니라 이 유정회 의원들은 임기를 반만 합니다. 3년만 하고 3년 뒤에 다시 뽑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정회 의원들은 지역에서 무슨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 아니니까 임기를 반만 해야 된다 이런 명분도 있지만, 그 반의 임기를 일단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본인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추종하느냐를 살핀 다음에 말 잘 듣고 저기 한 사람들은 3년을 더 시켜주고 아닌 사람은 더 말 잘 듣는 사람들로 충견들로 바꿔치우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참 여러 가지로 정말 나쁜 제도였습니다. 근데 또 이때는 이 유정회하고 당시의 집권당이 공화당이잖아요. 그 공화당하고 합당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신정우회가 당 대표도 따로 있고, 당시에는 원내총무라고 했어요. 지금 원내대표라고 하는 원내총무도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교섭단체들끼리 협상을 해야 되고, 뭐 원구성이 됐건 법안 처리가 됐건 이런 게 되면은 항상 그러니까 집권당 쪽은 2명의 원내대표가 있는 거고, 이제 민주세력의 야당은 1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일방식적으로 관철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걸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또 왜 유정회 의원들은 정수의 3분의 1이었을까요? 3분의 1을 자기가 임명해서 가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가 남죠. 유신 때는 한 지역구에서 1명을 뽑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둘 중에 1명은 여당인 공화당 후보가 반드시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 1명은 이제 다른 여러 야당들이 후보를 낼 거 아니에요. 1명은 기본적으로 공화당 후보가 그냥 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임명하는 거고 3분의 2가 남은 것 중에 반은 또 공화당 후보가 되는 거고, 그러면 3분의 2에 달하는 의석을 그냥 박정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3분의 2라고 하는 거는 의회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석 숫자거든요. 원래 이제 과반을 갖고 있어야지 무슨 의결 같은 게 이루어지고 뭐 해임 결의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결정은 다 3분의 2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적에. 근데 그 3분의 2를 아예 여당이 점하는 걸로 해버리니까 박정희는 그냥 종신집권, 영구독재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버린 거고, 그 과정에서 그 검사들이 그 잘 돌아가는 머리를 이런 데다가 써먹고 여기서 이제 그 빌붙어가지고 호의호식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박정희는 결국 그 종말을 맞죠. 김재규의 총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뤄지는 이제 우리 서울의 봄에서 나오는 역사의 현장, 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전두환의 또 12.12 쿠데타, 5.18의 그 비극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전두환은 박정희 때보다는 조금 더 덜 독재스러운 제도로 헌법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유신헌법처럼 노골적으로 해먹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폐지하고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를 만들죠. 그러니까 숫자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역시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대통령 뽑는 선거를 하는 겁니다. 간접선거를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도 간접선거 한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박정희 때부터 이제 호도하고 속였죠. 미국은 지금도 간접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박정희 전두환 때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는 방식은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자기 지역의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을 뽑는 거고 아니면 대통령 선거인단의 후보를 선거인단으로 뽑는 거고 그 선거인이 되는 사람이나 대의원을 뽑는 거지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에서는 미국 국민들은 후보한테 직접 투표를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공화당 후보 그 이름에다 자기가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별로 미국은 연방 국가니까 주별로 이제 거기 선거인단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 주에서 이긴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전부 다 갖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죠. 나눠 갖는 주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국민들이 대통령 이름 밑에다가 투표를 한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똑같은 간접 선거 제도인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국민들한테 선전을 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민주적인 선거 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두환 시절에 전국구는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로 대통령을 바꾸고 그 전에 이제 3분의 1 임명하던 거를 그렇게는 못하고 전국구 원수를 한 4분의 1 정도로 바꾼 다음에요. 그 중에 3분의 2를 지역구에서 제일 많이 의석을 얻은 제1당이 그냥 가져간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제1당이 과반수가 넘어야지 전국이 안정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두환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여당인 당시에 민정당, 민주정의당이라고 했었는데 그 민정당이 뒷받침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중선거구제였고 한 지역에서 2명을 뽑는 거였기 때문에 반은 또 기본적으로 민정당 의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4분의 3 중에 반은 민정당이 되는 거고 4분의 1 중에 3분의 2를 또 가져가게 되면 과반을 뭐 그냥 가볍게 넘는 거죠. 그러니까 득표율하고 이 국회 의석의 격차가 엄청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 시스템일수록 국민들의 의사가 국회 의석수에 반영이 되고 그 국회 의석 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독재적인 일방적인 독주가 제한되는 거를 끔찍하게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한 제도들을 계속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만들었던 것이고 이거를 노골적으로 해먹다가 조금씩 이거를 줄여가는 게 이제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함께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얼만큼 지지했느냐, 그 지지한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이 그대로 반영되느냐, 그 괴리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나 척도하고 당연히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박정희는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떤 게 더 독재와 가깝고 어떤 게 더 민주적인 제도인지 이런 거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2를 가져가는 게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13대 총선이 1988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다시 소선거구 제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 지역구에 한 명만 뽑는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국구 제도도 개편을 해가지고 제1당이 3분의 2를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2분의 1을 가져가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 당시에 보수정당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하여튼 독재의 이제 추종 세력이었던 민정당 사람들이 이제 그것만큼 뭐 가져야 된다, 더 이상 고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긴 결과가 이제 3분의 1을 또 2분의 1로 줄인 건데 역시 이렇게 해도 득표율과 의석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는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박정희 때도 그 마지막 국회의원 박정희가 죽기 전에 마지막 치렀던 총선이 제 10대 총선인데 그때는 야당인 신민당이 공화당보다 그 득표율이 높았어요. 득표율이 1% 정도 높았는데 의석수는 엄청 차이가 났어요. 공화당이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들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민주 세력은 계속 그건 안 된다. 국민들의 의사가 국회 의석에 반영되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민주주의하고 맞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유지가 되느냐라는 항의 또 토론, 논박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4대, 15대, 16대를 넘어가면서 점점 이제 말하자면 이 전국구를 독식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 의석수대로 나눠 먹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비로소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나누자. 여기까지 갑니다. 16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부 독재가 정권을 잡고 지네들이 여당을 만들고 이 여당이 어떻게 하면 의석을 제일 많이 뺏어갈까?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런 식으로 제도를 쭉 운영해 오다가 민주주의가 진정될수록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한쪽이 다 먹는 게 줄어들게 되고 그게 국민들의 의사가 조금 더 의석에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다가 결정적인 변곡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이 선거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일이 생깁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시의 선거 제도가 의석 비율에 따라서 의석 수가 아니고 의석의 득표율에 따라서 나누는 걸로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서 나누는 걸로 전국구를 배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 제도 자체도 당시의 헌법재판소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면 자기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를 찍은 사람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무소속 후보를 찍은 사람은 그 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구 의원을 뽑는 데 있어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지역에서 얻은 정당의 득표율만 가지고 배분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평등 원칙에 반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지역구에서 A라는 후보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경력면이나 여러 가지 뭐 능력 면에나 그 다음에 뭐 양심적인 면에나 인물은 A 후보가 낫다고 하는데 정당은 나는 원래부터 다른 정당을 B 후보가 속한 정당을 지지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사실은 정당이 추천한 전국구 후보한테 표를 주려면 정당에다가 투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역구 후보한테만 투표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후보한테 투표하긴 했지만 이 사람 정당은 나는 싫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투표한 거는 그 정당의 득표율로 계산이 돼가지고 그 정당의 전국구 후보가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평등 원칙에 반한다. 이게 다 이해가 가시죠? 타당성이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 거기 이제 순서를 정한단 말이에요. 당선될 수 있는 순서를. 그래서 1, 2, 3, 4 보면 이렇게 명부를 작성하는데 이 명부가 국민들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국민들이 그 명부를 작성하는데 참여하는 바도 없고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정당의 지도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1번부터 쭉 써내면은 그거를 그냥 그 사람의 순서에 따라서 당선되는 것. 이것이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16대 의원들은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그랬죠. 이 비례의원들이 이름만 비례의원이었지 위헌적인 제도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이다라는 것들을 안고서 이제 국회의원 생활을 16대 의원들은 한 셈이 되겠죠. 그러다가 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제17대 총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17대 총선에서는 비로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이제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는,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는 정당에 투표한 득표율로 나눠야 된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거는 그거는 그거대로 의석이 가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1인 2표제가 실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한테도 투표하고 정당에도 투표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총선에는 계속 두 번 투표를 하거든요. 투표용지를 2개를 준단 말입니다. 총선하면서 내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한테 한 표를 행사하고 그다음에 정당 투표용지에다가 지지하는 정당에다가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게 당시에 민주노동당이었죠. 민주노동당이 그 전에 이제 그 일종의 승자독식 구조에서는 계속 의석을 못 얻다가 이렇게 이제 정당 투표제도가 실시가 되니까 당시에 민주 세력 지지자분들이 지역구 후보는 열린우리당 후보를 투표를 하고 정당 투표는 민주노동당 후보한테 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노동당이 최초로 6석을 가지고 의회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생각하게 되는 이 정당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당 투표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가지고 이 비례대표를 나눠 가질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의석 숫자는 처음에 재헌의회에서 200석에서 시작했지만 쭉쭉쭉쭉 늘어나서 지금은 이제 300석이 됐죠. 그거는 지역 그 인구가 늘어난 것도 있고 또 지역 균형이나 지역 비례성,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자라는 뜻에서 이제 의석이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비례대표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죠. 그건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결국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의결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에 지역구원이 훨씬 많고 그러면 지역구원들이 자기한테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계속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후보를 늘리려면 의석수가 변동되지 않는다면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 중에는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례대표 숫자는 줄어들고 그 비율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긴 또 역효과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 가진다고 하는데 그 정당 득표에 따라서 나눠 가지는 의석의 숫자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300석 중에 47석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10%의 득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의석을 300석이라고 치면 그 10%의 득표를 했으니까 30석을 갖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그 평등원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보면.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6석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다. 그러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군사독재 정권에서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석수를 그냥 늘려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과연 가능한 얘기고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얘기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래야지만 지역 감정, 지역 구도가 완화된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 20에서 30%의 득표를 늘 민주당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석은 거의 안 나온단 말입니다. 호남에서 지금 국힘 유해 세력들이 10%, 15%의 득표를 하더라도 의석은 한 개도 안 나오죠. 뭐 그런 식의 모습은 국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의석 숫자가 아니다라는 문제를 계속 갖고 계셨고 그것이 제대로 될 때 민주주의가 좀 성숙해지지 않겠냐라는 소망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원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독일이에요. 독일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돼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철저하게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의석을 나눕니다. 그렇게 의석을 나누다 보면 소수점 이하 숫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가 정수로 1로 바뀔 때까지 의석 수를 늘립니다. 그래가지고 선거를 할 때마다 전체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달라져요. 그 정당의 득표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우수리 숫자가 나오는 거를 반영해가지고 의석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독일은 뭐 우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간단히 말씀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제도를 가지고 핑계대서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의 의사가 대의민주주의에 얼마만큼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그래서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동유럽이 무너지고 동유럽이 새로운 이제 민주선거제도 시스템, 정당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그때 대부분 다 독일의 제도가 가장 제대로 된 제도다, 선진적인 제도다라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국가가 그런 그 독일형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선거 제도를. 그러니까 그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대표성 여기에 있다는 거 쉽게 아시게 되실 거고요. 자, 이제 연동형하고 병립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연동형, 병립형 이 말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단어를 왜 쓸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동형이라는 거는 뭐가 연계돼 가지고 움직인다는 말이고 병립형이라는 거는 둘이 똑같이 서 있다. 이게 병립형이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뭐가 똑같이 서 있길래 병립형이라고 하고 뭐가 연동돼 있길래 연동형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국민들이 그 정당에 준 표가 얼마냐. 그거하고 의석이 연동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당이 얻은 득표율이 의석수에 연계돼서 반영이 되면 이게 연동형이고요. 득표율이 의석수하고 이어진다. 이런 의미로 연동형이고 병립형이라는 건
기존에 우리나라가 해왔던 거 득표율하고 지역구 의석수하고 맞지 않아요. 이게 따로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를 한 걸 해서 얻은 의석은 그냥 의석이고, 그 다음에 득표율로 얻은 거는 또 따로 계산해가지고 일부에서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국민들의 의사하고 의석 수하고 제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따로 논다. 이게 이제 병립형의 의미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연동형이 보다 국민들의 의사가 의석수에 반영되는 거에 맞다라고 하는 점은 그거는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에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느냐라는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나쁜 선거제도는 있는 거죠. 대통령 선거제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지난번 선거에 0.76%의 차이로 지금 윤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나라 꼴이 지금 요 꼴로 이렇게 됐는데, 망가졌는데, 당시에 결선 투표 제도가 있었으면 어떨까요? 대통령 후보가 50%의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두 사람만 남겨가지고 결선 투표를 하는 거. 그럼 어떻습니까? 당시에 심상정 후보나 여타 후보가 가져갔던 표가 윤석열 후보한테는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연히 당선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나쁜 선거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선거제도 때문에 이런 나쁜 대통령을 어찌 보면 탄생시킨 결과가 되는 거고,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를 왜 국힘이 결사반대하는가, 이런 것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의사, 국민들의 지지를 과반을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나라가 국정 운영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다. 이런 거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대표성도 강화되고 정당성도 강화되고. 그런데 왜 국힘은 그거 그렇게 그토록 싫어할까요? 옛날부터 이 사람들 뿌리를 따져보시면 박정희 전두환 때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던 소위 독재의 후예들이다 보니까 조금의 득표를, 국민들을 지지는 조금만 받고 자기들의 파이는, 지네들이 먹을 거는 극대화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제도를 만들어오고 운영해오고 그렇게 집착해야지만 자신들의 누리는 기득권이나 권력을 뺏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집요하게, 때로는 악랄하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21대 총선을 시행했던 그 준영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만들 때도 그렇게 끝까지 방해를 하고 하는 바람에 결국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폭력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씨나 이런 사람들이 기소돼서 지금 다 재판받고 있잖아요. 부재하 세월이지만. 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 나쁜 선거제도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어떤 게 나쁜 선거제도가 될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표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의 표가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표들은, 소선거구제도에서 나머지 표들은 전부 다 버려지는 표가 되잖아요. 죽은 표. 이래서 사표라는 말을 쓰는데, 한 지역구에서 40%의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60%의 유권자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이 된 거예요. 전체 유권자 수에 비하면 더더욱 적은 비율을 얻은 사람이 그 지역에서 당선이 된 거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의 표는 전부 다 죽은 표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대표성이 강화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정작 반 이상이 반대하는 사람이 대표라고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표가 많을수록 나쁜 제도라는 게 이해가 가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1당을 심판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박정희 때와 전두환 때 그 일당이었던, 여당이었던 공화당, 민정당이 비례대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해가지고 지네들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의석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잔머리를 썼는지, 정치검사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나쁜 선거제도죠.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나쁜 놈들이 나쁜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나쁜 선거제도를 만들었다 하는 거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세 번째로 한 표당 같은 가치가, 그러니까 1표 1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민정당이나 공화당 같은 데는 지네들이 얻은 득표율은 30몇 %예요. 근데 의석은 60%, 7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는 표는 표 하나당의 가치가 엄청 커지는 거죠. 그쪽을 찍는 표는. 그런데 그 반대편을 찍는 표는 아무리 많이 찍어도 의석수가 40%를 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한 표의 가치가 같은 게 아니죠. 제도 때문에. 제도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일당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일당을 바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의 가치는 형편없이 평가 절하돼서 낮게 평가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선거제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게 순수 연동형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까. 예, 이제 선거제도가 그러면 나쁜 선거제도, 좋은 선거제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선거제도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이제 많은 정치학자, 정치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우리 강남훈 교수님이 이 기본소득, 기본사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우리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에서도 정책단장도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만드는 데도 많이 참여하셨었고, 강남훈 교수님이 오마이뉴스에다가 쓰신 글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례성이 강화되면,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그대로 비율에 맞게 의석수로 연결이 되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실업률도 떨어지고 불평등 지수도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고 공공사회 지출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외국의 경우에도 이 비례 지수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인 진보정당의 의석수나 득표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당들이 좋은 정책을 만들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실현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것이 이제 쭉 어느 나라에서든지 확인이 된다는 거고, 보수정당, 수구정당들은 이런 것들을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늘 정책을 펴니까 이게 비례성을 강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역효과가 나가지고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은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나쁜 결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연구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연동형 또 병립형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편을 딱 갈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주장의 분포를 따져보면 병립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정청래 의원이 대표적이고, 유튜버 중에 우리 김어준 총수, 이동영 작가, 그 연구자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최병천 선생, 이런 사람들이 병립형으로 가야지만 민주당의 의석이 극대화되고 다음 총선에서 유리해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무도한 정권들한테 과반의 의석을 뺏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 현행제도로 가더라도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의석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현행제도나 연동형 선거제도는 그냥 죽 서서 개 주는 꼴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또 반대편으로 민주당 내 약 7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 그 의원들이 뭐 이탄희 의원만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탄희 의원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청와대 출신 의원들, 대표적으로 뭐 김종민 의원 같은 사람을 얘기할 수 있겠죠. 전해철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 뭐 윤건영 의원이나 시민사회운동 출신들, 뭐 이하경 의원님이나 김상희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전반적으로 지금 다 우리가 지금 연동형을 지켜내야 된다, 이 병립형으로 가는 것은 퇴행이다, 그리고 약속한 바와도 어긋난다, 정치개혁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제도의 장단점을 놓고, 현실성을 놓고, 또 상대를 놓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누구누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 사람이 좋으니까, 내지는 그 사람이 그동안에 계속 올바른 쪽으로 쭉 주장을 해왔고 그 얘기가 되게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도 나는 무조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공격할 거야,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건 선거 패배의 길이고, 내지는 저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타산적인 거고, 내지는 뭐 저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순진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지금 갈라져서 싸우실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연동형이나 병립형의 쭉 그간의 우리 사회에서의 역사나 발전된 과정을 보면 연동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민주화의 진행이나 진전되는 과정과 비춰보면 맞긴 맞는 겁니다. 맞긴 맞는 건데, 현실적으로 저렇게 형편없고 어찌 보면 사악하기까지 한 상대가 있으니 저 상대를 놓고서 지금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도를 지금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자기들이 살아남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제도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힘의 입장은 뭐죠?
이 사람들은 병립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의원 숫자를 줄이고 심지어 비례대표를 폐지하라고까지 하잖아요. 그 배경에 있는 생각이 뭐겠어요? 여태까지 전두환, 박정희 때부터 해왔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석을 어떻게든지 최대한 늘리고 그 영남이라는 지역 기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는 병립형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민주진영에서 병립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국힘에 다 부안해동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내통하면서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분들도 자기들의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는 필요악이다, 일종의.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연동형을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도 그분들이 의원내각제를 주장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에서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시는 이낙연 대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이재명 대표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고 이재명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연동형 제도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들의 면면을 보거나 이 역사적인 배경이나 제도의 내용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단순하게 매도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거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진행 과정하고 지금 발맞추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민주화를 진행하고 완성하고 달성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정부, 이 무도한 권력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타당한 제도인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논의에서 배제되면 안 되는 일임과 동시에 또 어떻게 해야지만 다음 22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에 다가갈 수 있고 제대로 된 개혁 또 정치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동형은 무슨 의원내각제 주장자, 무슨 이낙연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 내지는 뭐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들, 내지는 뭐 진보정당이나 소수정당들, 뭐 정의당 이런 곳에서 주장하더라. 나 그 사람들 싫으니까 나는 연동형은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문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가자는 제안을 먼저 던지고 그거를 국힘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그래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모양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정치개혁과 연동형이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진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서 꼭 생각하실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80석의 의석을 21대 총선에서 주셨지만 왜 제대로 된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상 의석이 극대화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정말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의석을 얻었는데 왜 그게 제대로 안 됐을까요? 이게 양당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국힘은 그냥 독주 프레임을 걸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대다수의 언론들이 족보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부안해동 해가지고 민주당이 힘자랑한다, 맨날 일방적으로 달려간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럼 국민들은 또 거기 속아 넘어가고 저 사람들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무슨 타당성이 있는지를 살피기도 전에 그냥 나는 이쪽이 싫으니까 이쪽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의 그냥 어떤 적대적인 정치만 돼 가니까 합리적인 논의의 장이 서지를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당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4개의 당이 있는데 수구정당 하나 빼고 3개의 정당이 검찰개혁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검찰의 기소권은 남겨두되 수사권은 폐지해야 된다, 이런 거에 합의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공수처를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꿔야 된다는데 합의할 수 있다면 어느 당이 어느 당을 상대로 의석이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독주한다, 힘자랑하는 거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걸고 싶어도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당의 연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건전한 정책 결정이나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의사를 결집해가지고 제대로 바꿔나가자. 그렇게 해서 수구퇴행 정당, 독재의 후예들을 고립시켜서 장기적으로 없어지게 만들자. 이 주장이 왜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정당의 수준이 그렇게 되고 있느냐, 이 문제는 또 별도로 따져봐야 될 일이죠. 우리는 지금 유럽처럼 2년 정당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본인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념적인 좌표가 다 다른데 그거에 따라서 어떤 정당을 지지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끼케야
나는 중도다 해가지고 제3당이 나오면 나는 두 당, 국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차라리 투표를 안 하거나 제3의 정당을 찍겠다. 이런 분들이 늘 있어 왔거든요. 그 정도였지.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극좌다, 나는 극우다, 나는 우파다, 나는 중도 우파다, 나는 정말 정확히 중도다. 그리고 각각 그거에 해당하는 정당이 있어가지고 그 정당들을 지지하고 그 정당들이 다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의석을 얻고 그런 정당들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나 풍토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익숙하지도 않다. 이런 지적은 또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연동형으로 가가지고 당을 여러 개 만들고 그중에 꼭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당을 만들어서 그런 당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100% 그렇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병립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좋은 정당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그 당이 일정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하고 또 의제를 선도하고 의제에 동참해가지고 개혁을 이루어내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연동형을 통해서 그런 정당이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연동형으로 갈 때 그런 정당이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런 정당들이 생겨나야지만 앞으로 우리 정치가 발전하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정치개혁의 꿈도 연동형하고 이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그냥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열정이 넘쳐가지고 저것들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의석을 하나라도 더 가져가는 게 맞지. 왜 우리 의석을 나눠주면서 대단히 무슨 그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매도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의석을 그렇게 해서 극대화하는 거라면 아니 역논리도 성립하잖아요. 병립형이 민주당의 의석을 극대화하는 거라면 그거는 지금 양당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힘의 의석이 최소화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국힘은 병립형을 반대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국힘은 병립형을 찬성합니까? 왜 찬성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으시고 그냥 연동형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이러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니 저거는 나쁜 놈들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병립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병립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득권자고 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정치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매도해서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거는 그만큼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기존에 정의당이 보여줬던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런 정당이 의석을 가져봤자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만 잡지 특별히 무슨 의제를 선도해서 이끌어가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그 견인하지 못하더라. 뭐 민주당 이중대가 싫어서 국힘 이중대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놓고 판단을 하셔야지 무조건 어느 쪽이 의석이 높고 많고 유리하다라고 속단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자료들이 정교하게 검토가 되면 두 가지가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학자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요.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덜컥 병립형으로 입장을 정하고 그거를 국힘에 제안하고 국힘이 그거를 받아주는 식으로 선심 쓰는 식으로 이거를 합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법을 바꾸고 그래서 국회를 통과시키면 윤석열이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병립형은 퇴행이기 때문에 지금의 선거제도로 그냥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내지는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면 이거는 완전히 다 바보가 되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명분도 놓치고 실리면에서도 유리할 게 없는.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우려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함께 고려하시면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논거리를 확립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성정당 금지법에 대한 지금 오해가 있어서 잘못된 설명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우리 김어준 총수가 뭔가 이걸 잘못 이해하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마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성정당 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냐? 뭐 없지 않느냐? 국힘이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뭔지 의미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의미를 확실하게 아신다면 위성정당 금지법을 어떻게든 의결해서 통과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수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또 거부한다면 그거는 정말 반민주 세력이라는 걸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손해가 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립형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일종의 불안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민주당은 유성정당을 안 만들 거고 계속 약속해왔고 양심적인 정당이니까. 저 사람들은 탐욕스럽고 사악한 정당이니까 국힘은 위성정당을 뻔뻔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하고 합쳐가지고 의석수가 넘어가 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건데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위성정당 금지법이 나온 것이고 7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발의를 한 건데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떤 정당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하고 비례 후보를 반드시 공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성정당이라는 당들은 비례 후보들만 있었던 정당이잖아요. 더불어시민당도 그렇고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름의 당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례 후보만 공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구에다가 후보를 내는 정당은 그 지역구에 공천한 후보의 20% 이상을 반드시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야 된다. 라고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다가 지금 지역구가 257석이란 말이에요. 257개의 지역구에다가 공천을 하는 정당이 그냥 계산하기 쉽게 200명을 공천한다고 칩시다. 200개 지역에다가 공천을 하면은 20%면은 40개지 않습니까? 4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무조건 공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의 이름으로. 그럼 위성정당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자 만든 법인데 김어준 총수가 어떤 부분을 잘못 설명했냐면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정당이 10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거를 어떤 좋은 결과라고 치자. 그러면 그 10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려면 그게 20%니까 5배에 해당하는 50명의 후보를 지역구에 공천을 해야만 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냐, 타당성이 있는 얘기냐, 얼마나 좋은 후보가 많이 나와서 그 50명을 채울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이 담긴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법을 명백하게 잘못 이해하고 반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1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더라도 2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더라도 지역구에다가 반드시 후보 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법이. 그다음에 지역구에다가 한 명의 후보를 공천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한 명의 후보를 지역구에다가 공천했다. 그러니까 정당은 반드시 지역구에다가도 공천을 해야 되니까 한 명을 공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명을 공천한 정당이 지역구 후보의 20%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곱하기 20%를 하면 0.2명이니까 한 명을 공천해도 20%를 넘는 거고 20명을 공천해도 20%를 넘는 거고 100명을 공천해도 20%를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에다가 한 명의 후보만 공천을 하면 비례대표 후보를 여러 명 공천할 수 있고 그거를 비율의 그 득표율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반대로 설명해가지고 10명을 당선시키려면 무조건 50명을 공천해야 된다. 이거는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정당은 100명, 200명을 지역에다 공천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공천하고 자기네가 직접 비례대표 공천을 하지 않고 다른 정당인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서 실제는 같은 정당인데 가짜로 만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비례 후보를 공천하는 게 위성정당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비례 후보 공천을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역구에다가 후보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20% 이상 비례 후보를 공천해야 된다. 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명확하게 작동을 하는 것이고 소수 정당은 지역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5명의 후보밖에 우리는 공천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비례대표 후보는 1명 이상 공천하면 되는 거고요. 1명, 2명, 10명, 100명 이렇게 비례대표로 공천할 수 있는 거고 지역구에다가 우리는 10명의 후보밖에 못 냈다. 그러면 비례대표 후보를 2명 이상 공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 위성정당 금지법,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금지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위성정당을 금지하게 되면 병립형이 유리하네, 뭐 연동형이 유리하네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조금 더 가깝게 대변할 수 있는 의석의 숫자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영남에서도 불모지에서도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제도를 가지고 선거에 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설명이 얼마나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선 벌어질 때마다 늘 선거법 얘기는 정치인들만의 이슈로 다뤄져 온 측면이 있고 결국 정당 간의 짬짬이로 그것도 거대 정당 간에 그냥 타협 내지 야합으로 그냥 정리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선거법 개정 상황이 아닌가 싶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국회 의석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국회를 만들어서 이 무도하고 무능한 정부를 확실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제도를 통해서 멋지게 경쟁하고 공정한 결과를 통해서 좋은 후보들이 많이 전면에 나서서 뛰고 또 그 좋은 후보들이 많이 당선돼서 정말 좋은 국회가 꼭 출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즐거운 성탄 또 복된 새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